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3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요, 예. 그 대한민국 그 젊은 층이 이 개신교를 통해 극우가 되는 걱정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두 분을 오늘 또 모셨거든요. 지금 함께 하시죠. 젊은 개신교 극우.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항상 개신교와 관련된 부분 저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화나무 김디모데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매불쇼에 모신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네. 신익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회대 교수님, 그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 교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대학 자체에서 그 최진봉 교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끔만 만나고 그러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정도라서 네.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고 할 게 없다. 아예 제가 그런 거 그렇네요. 자체가 없는군요. 그렇군요. 평판 아주 좋으십니다. 좋습니까? 네. 매불쇼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목사님이기도 한 건가요? 예, 그래서 좀 송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20, 30대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으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두루두루 송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목사가 책임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네. 저 옆에 분도 목사님이에요. 네. 예. 책임을 두 분이 반반 나눠서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좀 제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부터 하나 출발합니다. 네. 드리고 싶은데요. JMS 방지법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성원해 주고 힘 실어 주셔서 이제 공익국회로 넘어갔습니다. JMS 방지법이 뭐죠?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가 있는 그 JMS 정명석 같은 종교 성직자가 네. 다시 재취업을 종교 성직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아동 청소년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통과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어느 단계까지 통과됐다고요?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발의가 됐다. 이제 상임위 법사위 거쳐서 상정되면 네. 이제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할 길이 뭐네요. 그래도 이제야 산 하나 넘을 수 있게 된 게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그 정치인이 해주셔서. 그런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보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그 종교인들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왜 우리 교주님, 왜 우리 목사님, 왜 우리 스님 건드리냐 하면서 좀 이렇게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김준혁 의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무사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 목사들은 무슨 뭐 잠재적 성범죄자로 뭐냐 뭐 이런 논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유죄 판결, 사법 판결을 유죄 나온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이 첫발 내딛는 게 이렇게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발의가 됐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그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IQ 276 맞아. 자칭 천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대한민국에서는 난 못 살겠다. 이 종교 탄압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한국을 떠났나요? 떠난다라고 했죠. 떠난 건 아니고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거. 그래 이게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이슈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 하버드, 예일, 서울대 출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예. IQ가 높아가지고 이 현상을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본다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좋다. 네. 아니 EQ 높으면 EQ가 세계 최고면 그러면 노벨 문학상 타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IQ가 들어간 게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이 하필 목회자 지망생이고 뭐 신학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건데요. 네. IQ와 이런 종교적 그리고 극우에 빠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IQ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는 거를 이제 총명하게 이걸 바라보고 미국으로 망명 신청할 정도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산화될 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그런 어그로예요. 그렇지, 이게. 맞아. 그래서 거기에 좀 너무 조급할 필요가 이렇게 없다.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한국 종교 탄압 때문에 못 산단다. 그러니 대한민국 종교 탄압 심각하죠라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데.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린 거야. 예,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근데 종교 탄압의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이고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나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소환 조사하려고 하고 참고인 신분 막 나와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이거를 이제 종교 탄압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누차 매불쇼 와서 말씀드렸지만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도 이미 전과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본인이 대놓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겁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이 뭐 부정선거를 하든 로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 비리행위나 범죄행위가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이다.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찰이며 신부며 그러면은 모든 성직자들은 종교인 빙자해가지고 불법행위 마음껏 해도 그거를 실드가 되는 말이 안 겁니까? 되지.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하고 있는 소년보는 무슨 뭐 교리가 문제돼 갖고 잡혀간 게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미 한 상태에서 또 그렇지. 위반했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개신교를 통해서 극우화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시간까지 마련이 됐는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능력이 안 돼요. 두 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놀랐던 거는 그 찰리 커크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 그 유명인들이 막 추모의 글을 올리고 하는 예. 걸 보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한민국 유명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추모하고 그랬던 분들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찰리 커크를 추모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전에 IQ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IQ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정한 뇌 특정 분야에서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전두엽이랑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네. 추론 능력이랑 분석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는 IQ를 한 2번, 3번 정도 측정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측정해 보셨어요? 아니 뭐 어릴 때 뭐 좀 했던 맞아요. 기억이 좀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예. 거. 네. 그렇죠? 그것도 엄청 옛날이에요. 그렇죠. EQ 측정해 보셨어요? EQ는 아직까지 제가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측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IQ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측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EQ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측정하지 않죠. 네. IQ는 필요하니까 측정하죠. 네. 근데 그 측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IQ 높다고 한 그 친구 네. 사실은 제가 목회자 평가 받을 때도 IQ만 측정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맞춰진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다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거는 우리 사회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일부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 속에서 네. 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IQ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IQ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걸 그냥 문 여는 용으로 잠깐 활용을 해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참았습니다. 사실. 예, 예. 네. IQ는 뭐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찰리 커크 얘기만 돌아가더라도 네. 저희 사회가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엘리트를 양성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 저명 인사들이 쉽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그렇지. 엉뚱한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상에 있다. 네네네. 사실은 엘리트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죠. 저희 사회가. 그렇지. 예. 굉장히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찰리 우리는 커크를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추모하고 그러냐고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매개가 뭐냐 SNS입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이게 모든 문제가 사실 네. 이 SNS를 매개로 하는데 어떻게? SNS를 통해서 찰리 커크가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이 혹할 만한 짤 쇼츠 스레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돼가지고 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뭐 트럼프나 이런 건 정치에 뭐 관심은 없는데 네. 신앙적으로 찰리 커크가 되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멘트를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봐도 야 이거 좋아하겠다 싶은 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쇼츠나 릴스로 무지막지하게 만든 게 개신교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가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찰리 커크가 누군데 저 사람을 저렇게 연예인들이나 뭐 교회에서 저렇게 추모하고 저러지. 근데 사실 이런 게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됐고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 극우화 그리고 20대 극우화 여기에 가장 원흉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가장 포인트가 SNS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초중고생들은 릴스나 쇼츠 그리고 셀럽 유튜버 그리고 셀럽들 인스타 셀럽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미디어 포함한 FM이나 이런 그런 팸코 네.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10대 20대들이 하는 SNS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버 셀럽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스포츠 뭐 아이템 그리고 뭐 헬스 그리고 뭐 게임 먹방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극우 성향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는데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면 구독자 떨어지니까 은근히 리짜이밍이라고 한다든지 두께 짱깨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던지고 얘네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밈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식으로 돌리면서 이슬에 옷 젖듯이 부부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세력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둘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의도를 갖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서도 막 다뤘었던 빌드업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의도를 갖고 접근하겠지. 예, 거기는 거기 그때 빌드업 코리아 집회 한번 다뤄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초중고생들이었어요. 그 초중고생들이 위험하다. 스스로 참여 안 하죠. 어디서 데려왔느냐? 압도적 다수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전부 다 학생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런 기독교, 개신교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궁극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네.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한 장동혁, 김민수, 안창호 이런 대통령 만들기, 장관 만들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전부 다 자신들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와, 너무 무섭다. 그럼 본인은 그게 내가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비판적으로 이게 다이객관화가 안 돼서 성찰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쉽게 너무 노출되는 무서워. 거죠. 이거를 종교 파시즘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종교 파시즘이 근데 어떤 것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느냐 하면 이른바 이거는 네덜란드 정치미학자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하일 볼트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분이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로 기존의 파시즘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파시즘 옛날 파시즘은 대중동원을 대형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시즘은 그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이렇게 저자들도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분이 이미 했어요. 무섭다. 그것을 저희 사회에서 이미 이게 확인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꼭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14일부터 22일간 여러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극우 성향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성향이랑 두 개를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답변하면 이건 극우다. 이런 걸 답변하면 이건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이다.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 요소 중에 하나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요소도 이제 좀 측정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젊은 구구가 많이 나온다가 우리 주제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른 집단에 비해서 좀 따뜻함과 좀 소속감이 강한. 저는 그 차이밖에 못 느끼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약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극우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죄송합니다. 근데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통계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더니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기다, 거짓말이다. 개신교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 개신교인들은 무조건 극우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21%입니다. 한국인 평균도 21, 개신교인들도 21, 청년들만 조금 높아서 27.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극우가 아닌 사람은 80%, 70%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다수성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게 왜 개신교만 유독 극우들이 이렇게 난리냐? 왜 그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개신교인 중에 극우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진단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극우 평균을 갖고 있는데 왜 교회만 유독 극우들이 정치화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가로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회 구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교회 구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째, 교회는 이게 파시즘이나 극우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몰빵이 돼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이미 그런 권위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결정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르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신도들 대부분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교회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뭐 당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거수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보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제한적이라서 효과적인 의미 있는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성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사실 이 극우 성향이 사실 다른 데보다 좀 높아요. 30%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높으니까 네. 이 중에서 몇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몇 분들이 교회의 실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자 하면 따라가게 되겠다. 다 따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형상이다. 네. 예. 우리 목사님. 그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방관하고 그 신경 안 쓰는 만큼 10대, 20대 극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SNS 상에서 이미 그들이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문화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굉장히 무서운 보고 있습니다. 표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개신교계에도 황희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수십 명이 지금 필요할 지경인데. 황희도는 개신교 쪽으로는 지금 목표가 여력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 저희 평화나무에서 정광훈 언젠가 일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결국엔 서부지법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반드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근데 테러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또 경고하듯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년보 정광훈 이런 극우 개신교에 빠져서 가정의 불화나 갈등이 일어나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오는 상담을 저희가 정말로 거의 압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족들이나 세계관이나 분위기나 매주마다 정광훈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류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도 자칫하면은 브라질꼴 난다.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 말라파이아라는 목사가 뒤에서 맞아. 사주해가지고요. 사실상 룰라 대통령이 감옥 가고 그런 모든 뒤에 극우 개신교 세력이 맞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맞아.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넷플릭스 관계자 홍보팀은 아니지만 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어요. 위계 민주주의 후속편에 네.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것을 이 있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회자분들은 필수 시청하시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뭐 경각심이 있고 위험하다 향후 5년에서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브라질꼴 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처럼 트럼프나 미국의 마가 끼었지 않습니까? 그 마가처럼 될 수 있다. 심각한 네. 문제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모두 다 뭐 파시미 문제다 극우화 문제다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 뭐냐? 대응책 가기 직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개신교는 그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걸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개신교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근데 그게 뭐 문화와의 어떤 결합이 좀 있었나 보군요. 예.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신학생 지원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들었어요? 예, 왜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 그런데 하나 추측하는 것은 이른바 신천지 유입설 같은 건 있습니다. 신천지가 신학대학을 이제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네. 그건 또 다른 맥락이. 예, 그건 또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통계치로는 안 나오거든요. 통계치로는 나오질 않는데 네. 특정 교회로는 몰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유인책이 뭐로 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환대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대요? 아까 전에 교회 따뜻함? 따뜻함. 따뜻한 이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환대가 다른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젊은 남성들은 좀 이른바 한남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더 좀 여성들에 비해서 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듣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페미 뭐 이런 걸 맞습니다. 활용해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유인책들에 대해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나 보군요. 그걸 의도적으로 개발하진 않을 테지만 네.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보수적인 교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권위주의 시스템일 테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있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속도가 엄청 가속화될 것이고 예. 결국은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정치를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것이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예. 히틀러하고 나치와 파시즘 극우에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자 중에 데오도르 아도르노라고 있습니다. 이 학자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다시는 여기에 낚이면 안 된다. 다시는 이렇게 파시즘과 극우에 선동돼가지고 관계 ip사이지 말자. 네. 그래서 이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해결책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 뭐 학자들 사이에 교수님도 계시고 네. 뭐 분분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교육. 그럼 정치 교육하면 또 뜬금없을 수가 있잖아요. 뜬금없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공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딱 받는 대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 딱 국한해서 보면은 아이들의 생활 반경이 학교하고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과정 중에 초중고 과정 중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반파시즘, 파시즘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극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뉴스에 편향된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예방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잠깐 다루고 말아버려요. 초중고 과정 중에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집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이한테 아이고, 가장 진짜. 현실적으로 아이가 뭘 봐요. 아이가 붓게장게라고 하고 그리고 막 리짜이밍 막 이러고 와서 아빠 이재명 간첩이래.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 건강한 의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그렇죠. 이상한 거.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막 화내시거나 함부로 막 윽박지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윤석열 윤어게인을 막 외치고 초중고생이 그리고 윤석열이 억울하게 북한 간첩들한테 이렇게 탄핵당했대.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님은 뚜껑 날아가죠. 열받으시거든요. 근데 예. 절대로 애를 막 고무수로 팬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삐뚤어져서 나중에 커서 큰일 되죠. 내란범 됩니다. 손해 왕자. 내란범대. 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정청해주고 네가 그렇구나. 그걸 천불이 나더라도 릴렉스하고 잘 경청해주고 인내를 갖고 아이가 뭘 보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에 제 기억으로는 매부쇼에서 권정민 교수님도 한번 맡아보신 걸 알고 계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교육이 없잖아요. 네. 집에서 부모님 중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대화 자체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느 곳에서도 정치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럼 아이들은 뭘 통해서 정보 얻느냐? SNS야. 그러면 점점점 극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어렵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민주 시민들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이 어려워. 좀 부모님들이 그래도 애들이 가짜 뉴스 보는 거 최소한 확인도 하시고 와. 대화도 하시고 어렵다. 적극적으로 좀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 어려워. 근데 이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와우.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데 시민사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제 주변에도 권해드려요. 앉은 걸 네. 나서야 됩니다. 앉은 걸. 제일 좋은 방법. 부모님들이 그런 팩트 체크하고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이대셔도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 야 우리 이 썬킴의 이 매블쇼 이거 한번 보고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데 야 내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도 있어 하면서 네. 이런 매블쇼에서 나오는 역사 그렇지. 콘텐츠나 정치 경제 그렇지. 콘텐츠를 매블쇼로 가야지. 같이 시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어린 시절부터. 그렇지.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이게 학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공교육.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 현실적으로 뭐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매블쇼라도 시청해야 된다. 근데 매블쇼로 가야지.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거가 되는 거야. 예. 대한민국.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보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너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맞아. 더 좋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 저한테 주시고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그렇게 가는 거야. 간단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야. 예. 그나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우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진짜 그 대단한 거야 국민들이. 브라질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털렸습니다. 다 털렸어요. 그들한테. 와.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서부지법만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다는 거야. 네. 이거 웃을 일 아니다. 이건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중간 매운맛으로 가면은 마가처럼 되는 거고요. 마가 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낀다. 예. 이거 아까 유머였는데 왜 안 예, 웃어요? 아무도 비난에 반응 안 하고 요새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미없어. 근데 그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는 아는데 그건 이제 쉽지 않다.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얘기 같고 그 개신교 계열 대안학교 이제 교육 커리큘럼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뭐 손을 본다거나 예. 이게 운상이잖아요 그거. 교회를 좀 다니시나 보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좀 어느 정도 알아요. 네, 교회 다녀요. 이런 대안학교에서 이제 이런 극우화를 좀 막는 현실적인 좀 조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순회부 계열이요? 아니면 정강 계열이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 예. 제 기독교 대안학교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예. 이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극우 성향 대안학교들에 대한 제보나 이런 도움 요청이 저희한테 너무나 많이 오거든요. 온상이에요, 그거. 예. 왜냐하면 예.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뭐 건국 전쟁을 시청한다든지 예. 뭐 아이들한테 많죠. 엄청나게 봐봐. 많습니다. 집회 데려가고. 위험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가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주체가 누군가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극우적 상향을 가르친다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폭력이나 가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제재를 못 하죠.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못 합니다. 예, 이승만 찬양하게 하고 독재 미화해도 못 합니다. 이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막 문제다 어떻게 저런 걸 허황된 걸 믿냐라고 해도 네.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라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교육에 민주주의 교육하는 커리큘럼 넣고 어렵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어려우면 매블쇼 같이 시청하시고 썬킴의 세계사 이런 거. 네, 어렵다. 저는 세 번째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것 되고.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네.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첫 번째는 근데 노력해야 돼. 그건 해야 다- 됩니다. 그건 국회 네. 차원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좀 첫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은 거의 손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현장에서 보면 그냥 알아서 시장 논리로 그냥 예. 정리되거나 말거나 하고 예.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초중고에서 저기 무한 경쟁으로 흘렀던 게 이제 대학교까지 일찌감치 이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뭐 덕을 기른다, 인성을 기른다.
이런 걸 대학 교육에서 기대하기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께서 좀 이거 제도와 정책으로 이거 전환시켜주지 않으시면 네.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해결 못해요. 맞아요. 이거는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중요한 돼. 말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아. 벌써부터 돌고 있는 얘기가 야 저 뉴욕 봐라 무슬림이 됐지. 그렇게 저 됐구나. 사탄이 장악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는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에 잘 뽑아. 그렇게 됩니까? 네,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와. 예.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제도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군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